오늘 일단 이렇게 그 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환자 때문에 병원에 지금 나오느라고 앞에를 못 들었네요. 지금 일단 그 환자가 옆에 있는데 우선 좀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환자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카메룬에서 6년 반을 지냈습니다. 근데 봉사자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 어떤 소속돼 있는 그런 직원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코이카와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코이카의 파견을 받아서 카메룬에서 6년 반을 지냈고요. 전반기에는 그 ODA 보건 전문가로 있었고 후반기에는 이제 글로벌 협력 의료진이라는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여기관인 코이카에서 이런 직책을 맡아서 있으면서 또 그 특이하게도 저는 이제 수원기관인 카메룬 보건부에서 또 일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야오운데 응급센터 큐리라고 하는데 큐리의 그 부원장직을 맡아서 있어서 좀 공여기관과 수원기관 양쪽에 같이 그런 직책을 얻고 고용된 그런 신분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좀 다 경험한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카메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카메룬은 이제 2019년 인구가 2,500만 정도 되고요. 또 야운데에 약 10% 인구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영어를 일부 사용하고요. 기독교가 카톨릭 합쳐서 70%, 이슬람교가 24%고 GNI 퍼캐피타가 약 1,500달러, PPP로는 3,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버티 레이트를 한 절반 정도가 이 빈곤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 1960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지금 61년 동안 대통령이 딱 2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이 22년 하시고 뒤에 분이 지금 39년째 폴 비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또 당선이 되셔서 이제 임기를 마치면 92세인데 그때 이제 또 나오실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부인이 이제 실질적인 2인자고요. 지금 2014년부터는 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그런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집단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제 영어를 쓰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 8지역이 있고 근데 이 영어권 지역이 이제 독립 그런 그런 독립을 위해서 이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영어권 지역이 많은 그런 탄압과 뭐 이렇게 불평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내전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메룬 하면 이제 축구를 많이 떠올리는데 인도미터블 라이온 이 잠들지 않는 사자라고 뭐 불굴의 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메룬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카메룬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 인도미터블 라이온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그분들을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2000년도 올림픽 대패를 했던 축구로 세계를 대패했던 이런 분이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프리칸컵 여자 대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필드 닥터로 가서 일했던 적도 있고 그 월드스타인 리고베르트 송이라는 선수는 그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서 그 큐리 저희 응급센터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또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카메룬 그 WHO의 데이터를 보면 출생 시 기동령이나 뭐 모성 사마귀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한 12에서 그 끝에서 12에서 22 사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파견 나간 2013년에는 전부 다 12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뭐 말라리아 발병률 굉장히 높죠. 저도 그 5번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렸었고 저희 아들도 4번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의사 밀도가 인구 10,000명당 0.9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2,500만 인구라고 하면 이제 뭐 의사가
그래서 뭐 2,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절대 부족의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보건 재원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그런 아웃 오브 포켓 비율이 높아요. 70%가 되고 정부 지출이 적습니다. 개발협력 재원도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부담이 당연히 그 인구가 그 노년층은 적고 이제 그런 영아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뇌종이탈 디소더가 가장 1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환들이 2위부터 5위, 그리고 이제 인저리가 7위, 이제 그런 뇌혈관, 심혈관이 8위,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뭐 신생아 질환이나 감염 질환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HIV/AIDS 같은 경우는 이제 40%가 퍼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스트로크나 그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응급의료가 어드레스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즈 컨트롤 프라이오리티 이제 뭐 그런 CDC, WHO 등등 뭐 여러 기관들이 뭐 워싱턴 대학과 해서 이제 그런 질병 부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데 54%의 그런 애뉴얼 데스가 그 저소득 국가에서도 이런 이머전시 케어에 그런 어드레서블 하다라는 것이 되고, 이걸 카메룬의 그런 인구의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그런 사망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큐리 야운데 응급센터 이전에 카메룬은 이제 그런 응급의료가 잘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는데 98년에 그 쌈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붕괴가 한국 응급의료의 그런 발전의 시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병원도 좀 센터를 강화하고 또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런 또 그 이머지 메디 그 사미오라는 건 이제 그런 병원전 응급의료 송 체계, 현장 응급 의료 체계인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미우가 사실 좀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콜럼보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비싼 그런 유료 이송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스태핑이나 버젯 같은 것도 없어서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요.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또 이제 그런 소방이 그런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하는데 여기도 이제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립소방대가 이렇게 전국이 23개 부대에 1,500명의 스텝이 있고 무료 이송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건 갖춰져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뭐 10대도 안 되는 차밖에 없어서 실제 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쌈 재난 이후에 운영된 그런 이 카메룬에서 제일 좋은 공공병원의 그런 응급의료 센터입니다. 야운데 코퍼레이션 리시빙 이머전시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과계 그런 유니트에 가보면 그 내부가 이렇고요. 그런 전기로 작동한 어떤 의료 장비도 찾아볼 수 없고 산소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진짜 환자 케어를 하기 어렵고 서지컬 유니트에도 어떤 치료 재료 같은 것도 이제 갖춰져 있기는 어렵고요. 뭐 스프린트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종이로 해야 되고 이제 자원이 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보건부의 이제 프라이어티 리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의료 응급의료 센터를 하나라도 일단 수도에 세워서 이게 그런 환자 치료도 하고 프리하스피탈 서비스도 이제 좀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 좀 트레이닝 시키고 또 디제스트가 있을 때 리스팟을 하자 이제 이런 니드를 코이카에 2009년도에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카메룬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라는 게 이제 잘못 알려져서 한때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시끄러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CNK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이카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 그 협력 사업으로 393만 달러 버젯으로 이제 건축 기자재 교육했는데, 이제 코이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코이카에서 병원 짓는 사업을 그 별명이 있어. 별명이 7대 2대1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축의 건물이 7, 기자재가 2, 다른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는 1 정도로 이제 버젯이 배분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도 비슷하게 7대 2대1로 이렇게 돼 있고, 카메룬에서 그래도 CP를 코이카에서 이제 안 사줬는데, 카메룬 정부에서 CP를 구입을 합니다. 이 전체 기자재 가격이나 CT 한 대 가격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건물과 이퀴먼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서플라이들, 또 그런 체계, 거버넌스나 그런 인포메이션 어떻게 할 건지, 또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이제 그런 서비스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이제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룬 정부에서 이제 다 이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이 다 완공돼 가는데 그런 준비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양국 정부가 다 같이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코이카 사업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사업 수행하던 중에 이제 그런 개원을 준비하고 운영 기술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플러스 알파 사업 컴포넌트가 이제 긴급하게 제안이 된 거고,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이제 파견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가운데 저고요. 이제 그 왼쪽이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정경 청장처럼 그 이 카메룬 보건부의 그 이 응급센터 관련된 그런 일을 총괄하던 분이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단 2명이었어요. 실제 일을 할 사람이. 그래서 저하고 이제 둘이 개원 준비를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건학의 그런 3대 핵심 기능이라고 하죠. 이제 어세스먼트, 폴리시 디벨롭먼트, 어슈어런스, 이게 이제 보건학의 코어 펑션 3가지인데, 이제 그 어세스먼트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데믹 결국 보이스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서울대학교의 그런 서울대학교 병원과 또 의대의 그런 이종 글로벌 약센터를 파트너로 이제 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런 응급의료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셔서 기꺼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을 받았고요. 폴리시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카메룬 보건부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 서포트가 사실 WHO에도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뭐 그런 기구나 조직도 그때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아프리칸 페더레이션 포 이머전시 메디슨이라는 단체가 그런 남아공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영국 분이 이제 수장으로 있으면서 좀 아프리카 그런 응급의료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와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한국의 그런 정부기관, 또 서울대 병원, 또 서울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여러 섹터들과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결국 이제 진행을 하나하나 해가게 됩니다. 먼저 그 서울대에서 해줬던 그런 리서치예요. 이 리서치를 이제 빨리 그런 응급의료 뭐 개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카메룬의 응급의료 자원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니드는 어떤지를 보고, 그래서 그런 갭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응급의료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이용 현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데이터로 그런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뒤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돼 있었으니까, 이제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같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EMS 런 스터디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핵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카메룬의 그런 아까 질병관리청장하고 이제 둘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실제 카메룬 인력들 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원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코이카 측에 이제 봉사 단원을 요청을 해서 이제 2014-15년 개원 준비하던 23분이 와주셨고요. 2016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이제 이 응급센터에 총 46명의 한국 인원이 이제 그 연인원으로 파견이 됐어요. 이걸 이제 파견 기관과 곱해서 이제 따져보면 70 manuals, 그래서 한 사람의 평생이 되겠죠. 그래서 꽤 많은 그런 이게 사실 코이카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 기관에 파견돼서 이랬던 게 그 같이 개원 준비를 하고 또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질 관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이 많았고요. 그래서 좀 이게 카메룬에서 이게 아까 46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한국의 그런 한국 정부의 커미트먼트가 상당하구나 이 사업에 있어서라는 것들이 관심을 많이 불러 모았고요. 그래서 뭐 미 대사관, 응급의학회, WHO 뭐 등등 여러 그런 국제적인 기관들과 같이 관심도 얻고 또 같이 발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굉장히 제가 파견되고도 1년 반이 훨씬 넘어서 이제 병원이 개원을 했고요. 개원을 해서 이제 그 규모는 병상 수가 많지는 않아요. 국립응급센터라고 해도 이제 52병상인데 이제 첫 병원이고 그다음에 유일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작은 규모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52병상의 센터를 지어서 이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한 100병상 정도로 증폭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애들을 다 치우고 이제 매트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대량 환자 발생을 대응을 합니다. 의사 수가 59명, 이제 전문의가 절반이고요. 일반의가 17명 정도 돼서 이제 일반의들이 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턴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1차 진료를 했듯이 여기서도 이제 일반인들이 1차적인 그런 진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전문의들이 수련을 시켜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386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52병상 병원에 386명 인력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병원이 유지가 안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그런 다 인건비가 워낙 없고 또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그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각자가 그런 맡은 일이 좀 세분화돼 있어서요. 그 일만을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5교대 정도가 돼야 24시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이제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센터를 하면서 이제 변화들이 생겨난 것이 이제 드디어 카메룬에도 그런 트루 이머전시를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응급의료 기관이 생긴 거고요. 2014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응급센터 큐리가 생기기 전에 거기는 보시면 어, 일, 중증도가 1급, 2급, 3급 높은 그런 진짜 응급은 얼마 안 돼요. 절반이 채 안 되고 4등급이 34.9%, 5등급 비응급이죠. 완전한 비응급이 이제 4분의 1 정도를 담당해서 실제 그런 응급 환자들이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진성응급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리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런 1등급, 2등급,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그런 덜 응급한 환자는 18.2%밖에 되지 않는 진짜 응급 최초의 그런 진짜 응급센터가 설립이 된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메디칼 그 어드밴스를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스네이크 바이트로 다 거의 돌아가셨는데 이 안티베놈을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사망률이 뭐 거의
거의 100% 돌아가시다가 이제 거의 100% 생존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망률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또 뭐 니어 드라우닝, 그러니까 제 옆에 서 있는 아이가 그 앞에 자기 집에서 그런 우물을 깃다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저희 개원하고 나서 열흘밖에 안 됐을 때요. 그게 이제 실려와서 완전히 ARDS 그 코마였는데, 뭐 저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저희 쿠이카 행사에 얘를 초대하고 이제 대사님이 저 가방도 사주고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룬 최초로 이제 그런 뇌경색에 대한 혈관 융해술을 성공해서요. 이분이 이제 마비로 오셨던 분인데 지금 양쪽 팔을 번쩍 들고 이제 웃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응급실 내 그런 모탈리티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2014년 아까 보여드린 그 센터 진성응급은 거의 진성응급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ED 모탈리티가 4.3%였는데 중증도가 훨씬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ED 모탈리티가 한 2.3% 절반으로 감소해서요. 뭐 사망률이 당연하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큐리의 업적 중에 사실 그 가장 자랑할 만한 거는 이건데요. 그 비용 지불 및 조달 체계가 혁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론은 전부 다 환자가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뭐 그 간호사가 끼는 장갑, 뭐 마스크, 뭐 붕대, 뭐 등등 다 병원에 없고요. 환자가 사다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의무기록 종이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에서는 이제 그 응급의료는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 그런 약품 소모품을 좀 갖춰놓고 그다음에 돈은 환자한테 좀 나중에 급한 환자는 나중에 내게 하는 이제 이런 체계를 도입을 반드시 해야 응급의료가 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개원도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개원이 그렇게 개원할 때 제일 많이 그런 고심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건 이 체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뭐 약을 병원에 보관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뭐 약을 그러면 누가 보관하고 어디가 보관하고 그럼 보관해둔 약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와서 누가 줄 건지 뭐 다 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또 약을 얼마나 병원이 미리 사둬야 되는지 그런 재고나 이런 것도 데이터가 전혀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1급, 2급의 그런 진짜 응급 환자들에 한해서는 선치료 후지부를 하게 하고 이런 긴급한 그런 약품 소모품을 병원이 도달해 놓고, 그래도 이제 돈을 못 내는 분들은 이제 진료비를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하고 그런 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기술이 뭐 크게 어드밴스됐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약 환자 진료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진료가 이어지질 못하니까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일단 후불대로 하게 하더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환자가 뭐 ICU 케어를 받는다든지 뭐 하려면 이제 진료비가 지원돼야 되고 또 외부에서 사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금을 했고 한국에서도 많은 후원자분들이 이제 그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받죠. 그러니까 그 재단으로 후원하게 했고 재단이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총 한 8,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물가라든지 뭐 이쪽에 그런 생각해 보면 약 8억 원이 넘는 거예요.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하게 이제 쓰였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얼마나 그런 접근성이 향상됐는지 이제 그런 스터디를 했었죠. 아까 EMS 런 스터디에서 그런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개원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응급의료기관 이용률이 늘었습니다. 외래나 입원은 오히려 줄었는데 응급의료기관 이용률이 늘어서 이런 지역사회 담원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큐리가 그런 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 응급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그런 병원 전 또 재난 대응 등등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국민 영웅 필요한 거라든지 뭐 또 열차 재난이 있었는데요. 그걸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프리하스피탈 이런 케어들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에, 이런 모델로 이 응급의료 센터가 국가적으로 더 스케일업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계획에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011, 14년 이때는 이제 시설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 15년도부터 이제 큐리가 개원하고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인력을 확충하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접근성 향상, 전원 이송 체계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전문의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뭐 통신 이송을 강화 이렇게 좀 그런 스킴을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호라이즌탈하게 이제 접근을 해가는 그런 폴리시 애드보케이시를 했다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야운데 응급센터 부원장으로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진료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병원의 그런 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코이카의 그런 공여 기반의 또 그런 듀얼 포지션을 가지면서 코이카 측에서 이제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끔 이제 그런 개발도 하고 실행도 하고 이제 평가에도 참여하는 이제 그런 현지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제 실제 담당을 했던 게 사실 6년 6개월 동안 제가 했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립 사업 후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방파했을 때 이제 카메룬에는 케이스가 다행히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감염병 대응 영양가 사업도 이제 신속히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립 사후관리 사업을 이제 그런 서울대 병원 응급의료 연구실과 함께 이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사업에서 했던 이제 가장 또 저희가 중점을 뒀던 건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응급의료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응급의료 발전한 게 이 데이터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디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마련되면 결국 정책이 따르고 버젯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하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요즘에 심정지 사망률이 예전에 뭐 10여 년 전에 비해서 뭐 훨씬 줄었습니다. 뭐 그거는 심정지 사망률을 조사하는 데이터 조사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 응급의료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런 데이터를 얻으니까 WHO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도 하려던 일인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교환하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내 사망률이 5.2% 낮은 건 아니죠. 워낙 중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뭐 2016년, 18년 이때는 이제 그 우리의 두 가지 시뮬레이션 교육 센터를 만들고 또 모바일 기반 응급의료 자문 교육 주로 이제 교육이죠. 이거는 이제 야운데 응급센터와 서울대 의대와 같이 했던 그런 민관 협력 사업이에요. 민간 협력 사업, 코이카 민간 협력 사업으로 두 가지를 수행했고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소방에 이제 그 초청 연수를 단기 초청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감염 관리 현장 사업이라든지 의료 장비 지원하는 그런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뭐 여러 가지를 했고요. 이게 그 민간협력 사업으로 수행했던 그 시뮬레이션 에듀케이션 센터, 그리고 마네킹이라든지 이런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대 교육을 실습 위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센터를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얻고 또 그런 자문이 이런 웹 베이스의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이런 웹페이지에 남게 되면 이게 나중에 교육 자료로도 사용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초청 연수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응급약 전문의 제도를 수립하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이 5명, 응급의학 전문의가 카메룬 최초의 전문의가 되보겠다라고 하는 일반인 5명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의 그런 응급의료 체계를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카메룬 특위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응급의료 차량 지원 아까 그 소방대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이제 차량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그런 구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고요. 또 제일 어려움이 그런 현지에서 그런 아프리카 병원을 운영할 때 제일 어려움은 장비입니다. 장비가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원장으로 아침에 매일 이제 회의를 하면 하루에 한 2개, 3개씩은 뭐 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현지에서 부품도 없고 어떻게 조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 보수를 한번 싹 하는 그런 현장 사업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 그랬고요. 또 병원의 그런 안전 강화라든지 환자 안전 강화도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2차 응급의료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 어떤 때는 코이카 측에서 어떤 때는 카메룬 측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되지 않았고 이제 2021년 다시 한번 또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지원인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그 매년 차가 이제 그런 5년 지나면은 여기 다 폐기해야 돼요. 차가 아무리 상태가 괜찮아도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카메룬에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총 50대 지원해 주는 그런 MOU를 맺게 했고요. 그래서 차량을 많이 지원받았고 이게 그런 서울이 지원해 준 그런 차량이 카메룬 국립 소방대에 이제 전체 차량의 60.4%를 차지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제 기능하는 차량에는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원래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서 있는 차들이 많았고 그래서 카메룬의 이런 정부기관에 운용되는 그런 구급 차량을 보면 거의 한국에서 온 차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그런 현장 서비스를 드디어 카메룬 소방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의 과정 제가 했던 그런 가지 사업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추진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많이 성과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랬는데 딱 하나 실패한 게 전문의 과정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노력을 많이 했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고 만약에 이게 됐었다면 저는 아직도 카메룬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된 게 이제 전문의 과정 수립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그 현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6년 6개월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초반에 한 3-4년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 그 현재 이해관계 조정에 좀 어긋나면서 야운데 의대에서 저희가 수립했던 그런 전문의 과정을 못하게 합니다. 서울대 병원장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오케이를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 뭐 그런 서울대의 그런 브랜드 네임이 여기에 쓰이는 건데 허락을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받았고 이제 딱 그 모집 공고까지 냈는데 이제 야운데 의대에서 반발을 했고요. 반발한 이유는 학장이 마취과 선생님이었는데 그 마취과 선생님 여기는 이제 마취과가 응급의학과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이걸 지키고 싶었던 그런 게 커서 이제 그 야운데 의대에서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메룬에서 일하면다가 이제 그 작년에 귀국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1년간 계약인데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 개월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안식년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가기는 어렵게 됐고 이제 당분간은 좀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5-6년 정도는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또 주어지는 열리는 길이 있으면 다시 아프리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었던 그런 교훈은 이제 챔피언으로 제가 약자를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커버리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국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했던 거는 뭐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보다는 아프리카에서 무조건 접근성을 높여주는 커버리지를 높여주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게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라이젠탈하게 응급의료 체계에는 포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의료 체계의 그런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각 부분에 있어서 뭐 이송, 통신,
등등을 포괄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세스먼트, 그 EMS 런 스터디를 했듯이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런 리서치, 그런 아카데믹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티넌스, 그 결국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특히 장비 유지 보수가 중요하지. 병원 사업이 주로 그 망하는 이유는 다 메인티넌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부터 잘 디자인을 해서 이 계획을 철저하게, 그리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그런 개발도상국에서의 그런 병원 사업은 그냥 실패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현지인들의 그런 파티시페이션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인터액션 해야지 그런 결국 혼자만의 그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추진돼서는 어딘가에서 또 막힙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기반한 온더그라운드 그런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런 카메룬에서도 이런 지역 자생 가능한 지역 인구로 체계 모델이 구축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 그 브레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척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스패치 센터도 있어야 되고, 팔과 다리가 될 수 있는 인력들, 전문의나 널스 테크니션도 있어야 되고, 다리가 될 수 있는 앰뷸런스, 뭐 귀가 될 수 있는 싱글 컬럼버 같은, 뭐 그리고 심장이 될 수 있는 이 큐리아 같은 그런 퍼실리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든 작은 규모로도 하나의 완결된 그런 생명체가 구축이 되면 계속 이것들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요. 한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되는 게 아니고, 작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한 작은 지역에라도 이런 모델이 구축돼서 생명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추진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저희 응급센터의 그 봉사 단원들과 함께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에 그 문구를 선정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문구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프랑스어고 영어로는 Without warm heart, your heart will continue to beat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심장과 함께 당신의 심장이 계속해서 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런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응급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 생명을 지켜줄 거다라는 거를 이 중증 환자들이 누워서 저 문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문구를 새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이 반대도 성립한 것 같아요. 저희의 마음이 뛰는 것, 저희 마음이 뛰면 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식 교수님, 그 중환자를 보시면서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Q&A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연을 들으니 카메룬에서 활동하시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때론 힘에 부칠 동료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에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동료들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클지 그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마지막 3개월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4개월이군요. 그냥 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집을 사실은 귀국을 3월 중순에 이제 하기로 하고 짐을 다 보내고 이제 비행기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냥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짐을 다 붙였으니까요. 도로 이제 냄비랑 뭐 이제 생존을 위한 도구를 다시 사서 4개월 동안 집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 같아서는 그 동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치료하면서 대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뭐 어떤 방호복 같은 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제한된 자원에서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결국에는 그냥 집에 갇혀 있게 됐거든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또 제가 잘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감히 뭐 그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그럴 게 아니고 그렇게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그냥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 젊으신데 가족들도 함께 카메룬에 가셨나요? 저는 의사이고 와이프는 간호사인데 나중에 해외 의료 봉사를 꿈꾸는 후배로서 그곳의 가족들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예, 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젊지는 않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고요. 뭐, 그, 그, 40대 어쨌든 그 보라매 병원에서 홈리스 케어를 하다가 그 국제복원을 하겠다고 교수직을 내놓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일단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카메룬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된 거는 이제 사실 여기 박상훈 대표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하고 약속을 잡으셔갖고 제가 저 동의도 없이 약속을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제 가서 거절하라고 하셔갖고 이제 같이 개발협력국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설득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어떻게 저는 아마 허락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같이 허락을 해줘서 가면은 가게 됐고요. 갔다 와서 지금은 좀 저희 솔직히 그 아들은 이제 애가 좀 늦어갖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주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아, 다시 간다면 이제 안 가겠다고 하고 뭐 그러지만 이제 어,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이 제일 어려웠고요. 여러 번 한국에 후송을 왔었습니다. 인터내셔널 SOS를 타고 왔던 게 3번이나 되고, 뭐 수술도 받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말라리아도 뭐 9번 저희 가족들이 총 9번 걸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거기서밖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어, 사실 그렇게 뭐 여기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지낸 게 아니고 뭐 그런 코이카 파견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현지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런 좋은 집에서 뭐 또 보건부 직원이니까 이제 뭐 차도 나오고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듯이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 훨씬 그런 높은 지위로 막 그렇게 잘 지내다 갖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은 뭐 이렇게 질병의 우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한국 물건들 이런 것들이 조달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도지 다른 건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해외에서 의료 지원이 있을 때 해당 국가의 태도는 보통 어떤지, 그리고 코이카나 NGO에서 의료보건 지원을 하려 할 때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재정이나 문화 혹은 여러 정치적인 요인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해당 국가, 저희는 뭐 카메룬이니까요. 뭐 국가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다르고, 뭐 그런 한국의 의료진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특히 면허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달라서요. 어떤 나라는 절대 면허증을 쉽게 주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요. 도와주겠다고 해도.
어떤 데는 카메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허술해서 그냥 면허 없이도 괜찮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국가여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뭐 그 나름 생각하는 그런 프라이오리티들이 다 다르게 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했던 사업은 그 카메룬 정부에서 굉장히 프라이오리티 높게 생각하면서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을 배치해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룬의 의사가 2,500명인데 그 저희 응급센터에 약 60명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과다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했던 거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받지 못할 트레이닝을 거기서 받고 또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니까 그래서 좀 디스프로포셔니트리 좀 많은 그런 의사들을 저희가 받았던 데 어쨌든 그렇게 좀 정부에서 많은 그런 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보건부 장관이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부 장관이 제가 오기 그 1년 전에 이제 교체가 됐는데 프라이오리티가 이제 시프트가 됐죠. 그래서 전임 장관이 이제 했던 그 저희 응급의료 개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런 좀 본인이 세팅하고 있는 프라이어티는 약간 좀 뭐 그 틀린 건 아니고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쪽이었거든요. 뭐 맞는 방향이죠. 근데 이제 좀 저희가 그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다음 단계 사업을 만들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결국에는 그 정부의 결정이고 존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지속성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이제 그럴 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요. 계속 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만들고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뭐 수원국에서 원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는데 이제 공유기관에서 뭐 하는 거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뭐 제 경험상으로는 뭐 성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라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근거들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질문은 같이 이제 교육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그 현장의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앞으로 현장 교육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어려움은 버젯이에요. 의외로 돈입니다. 교육에서의 어려움은 교육을 할 사람이 없다? 아니고요. 교육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그런 유능한 그런 어떤 뛰어난 그런 메디컬 날리지를 가지거나 스킬을 가진 사람이 가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결코 결단코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실제로 필요한 교육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또 그런 교육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버젯이 필요한데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그런 교육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그런 먹는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교육생들에게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게 그쪽에는 그런 룰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 한 1, 2년 정도 했는데 저도 이제 수험기관의 입장이 돼봤다고 했잖아요. 6년 6개월 동안 수험기관 입장이 그래서 해보니까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교육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현지의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실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굴려주는 그런 버젯이 투입되면 교육은 오히려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열정을 가진 그런 퍼실리테이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카메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런 파티시페이션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현지인의 파티시페이션이 중요한 팩터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원하려는 제공자들이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그 현지인들의 의지가 발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잘 붙잡는 게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그러니까 직원이 380명 있다고 했지만 뭐 그 전부가 그런 파티시페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정말 단 2명, 3명만 있어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라도 같이 그렇게 뜻을 합쳐서 나가면 결국 스케일업 되고 결국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 결국에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감인 것 같습니다.